이분 위주로 잡아주세요. 이분 위주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반 이렇게 쪼개서 나가도 돼. 알겠습니다. 야, 너 살 빠졌다. 확실히 빠졌다. 누구야? 정현우. 정현우 선배? 확실히 빠졌어. 눈도 좀 커졌어. 눈이 원래 라섹하고 커진 지 1년 됐는데. 아니야. 더 커지고 달라. 있어. 얼굴이 달라. 셋 다 안경 쓰고 있으니까 저라도 안경을 벗을까요? 너무 안경제비들 같은데. 그 멋부리려고 안경 써놓고 왜 벗나? 아니 그러니까 세 명 다 안경 쓰면 너무 다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든 본격 책일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셋, 하나. 셋이네. 셋. 저 이분은 김기자입니다. 책을 읽은 분이 아니죠. 김기자입니다. 정현욱이에요. 서영민입니다. 여러분 서영민 기자 이제 익숙하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그 저희 소포 짐 싸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는 우리 둘은 그때 이제 다음 주에 거충이세라는 책으로 인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에? 거충이세요?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로 인사드렸다고 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이 서영민 기자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거충이세요를 쓴 서영민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동안 우리 잘 지냈습니까? 되레끼가 없으니 요즘에 좀 한동안 안 하니까 네. 이게 좀 힘들었어요. 소식을 듣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들기가 보고 싶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내부 사정으로 대기는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개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날 책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킹쩔 수 없이 어떻게 이 책을 안 읽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피케티 이후 최고의 그 충격을 가져온 아니죠. 더 길게 봐야죠. 어떻게 케인즈 이후. 케인즈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내가 돈을 쓰고 산다 벌고 산다 하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조순 선생 이후로 어. 이런 경제학 책은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The World After the Great Shock. 무슨 헐리우드 영화 예고편 같네요. 자, 청 기자. 네. 이 책 제목이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인 이유가 뭐죠? 출판사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멋있게 지어왔어야지. 아니요, 저는 그 원래는 뭘로 질러 했어요? 원래는 가제에는 맥락의 경제학이라는 맥락의 제목이었고요. 경제학. 근데 이게 이건 낫네. 메가리가 없다. 좀 메가리가 없네. 네. 근데 그 가제조차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맥락의 네. 경제학 그러면 경제학책 같은데 이건 경제학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 저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나는 걸 주는 학사밖에 아니다. 학사밖에 아니에요. 석사조차 아니다. 아닌데 책을 쓰고 석사 과정 수료했을 뿐이다. 근데 내가 무슨 학이 들어간 제목이라는 걱정을 했고 본인이 지었다면서요? 아니요, 그것도 출판사에서 맥락의 경제학도. 네. 아니, 본인이 생각한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출판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요즘에는 더 네. 그렇대요. 출판사가 제목을 아예 정한대. 그래서 진짜. 이런 초짜 작가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책을 보낸 현기영 선생이 이제 곧 대작이 나오거든요. 본인의 인생 최대 그 4.3을 집대성한 5권짜리 장편이 나오는데 길어. 3권에서 5권 사이라던데 그 창비에서 이제 제목은 만지지 마시라.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생각한 제목이 그해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바로 까였대요. 그럼 서현민 기자는 원래 생각한 네. 어떤 책, 내가 책 쓴다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게 이게 출판사에서 이미 계약할 이후로부터 한 번씩 넌지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목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회의는 물론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겠죠.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네. 우리 전문 네. 영역이다. 표지에 대해서도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목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제 의견도 제시해요. 당연히 제시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저희가 이런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어떤 제목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고 마음에 거기에 들어요? 의견을 네. 오자마자 제목들이 쭉 오자마자 이거겠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제목에서는 거대한 충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거대한 충격이 무엇인지 이제 나중에 책에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그 앞에 거대한 충격보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지만 이후의 세계 어떤 충격이 있었고 그 뒤에 펼쳐지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지금까지 얘기는 프리퀄일 뿐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시야를 넓혀 볼 수 있게끔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책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당연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읽으신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정연욱 기자가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인지 1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이 두꺼운 책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아 오랜만이네요. 지금 400 거의 400페이지 육박하는. 네. 하지만 저 우리가 다 읽었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되게 자신이 뿌듯하고 아 너무 있으시고. 뿌듯해. 왜냐면 이런 생 경제 책은 내가 이렇게 다 읽은 게 처음이라서 소설은 읽었지만 재밌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네.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어요.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1-1이었어요. 네? 앞에 재밌고 중간에 좀 지루하고 뒤에 재밌었어. 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저자의 두 개의 경험으로 책이 시작합니다. 하나는 2011년 리비아 취재를 갔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 이 국제 경제 주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거물들, 시진핑, 푸틴, 또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의 동기로 의사결정을 한다. 요 가정이 하나 있고요. 또 본인의 G20 취재 경험도 나옵니다. 2010년에 당시의 G20 회의는 어떤 강대국의 양적 완화에 반발하는 신흥국, 그 갈등이 핵심이었는데 본인은 G20의 경제적 효과, 이명박 정부였죠.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단편적인 보도를 했던 경제 기자로서의 반성, 깊이가 없고 맥락이 없었던 경제 보도에 대한 자기 비판, 요 두 개를 결합해서 두려움에 떠는 경제 주체들이 내린 결정을 거대한 맥락에서 훑어보자. 그래서 경제의 강에는 맥락이 흐른다는 명언을 남기죠.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전반을 그런 맥락으로 다 이어붙여서 본인 나름의 전망까지 합니다. 와, 괜찮나요?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네. 생각. 이 저도 네. 이거 정리 잘하네. 1부는 두려움이고요. 2부는 의심이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명언이라는 말씀이 저 사전에 짜고 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제가 원했던 제목입니다. 그걸로 제목을 하지 그랬어요. 경제의 강에는 맥락이 흐른다. 그거 되게 와닿던데 네. 문장이. 근데 이게 학출들에게 와닿는 말일 수는 있는데 이 책이 시장에서 팔리려면 그 마케팅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그냥 서영민 기자가 생짜로 그냥 쓴 게 아니라 제가 왜 책을 계속 소개를 드리냐면은 저희가 대들기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네. 서영민 기자의 디지털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에 좀 더 살을 붙이고 그거를 그 앞뒤로 좀 더 잇고 네. 이어붙이면서 거기에 더 새로운 원고도 추가하고 그러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그 기사와 이 책이 어떻게 다른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달랐는지 처음 써봤으니까 이제. 일단 디지털 기사라는 그 온라인에 텍스트로 쓰는 제가 쓰는 기사들이 우리 회사의 다른 기자들이 쓰는 기사보다 훨씬 길어요. 길어요. 너무 길어서 길어. 읽기 힘들다는 얘기를 늘 매번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읽기 힘든 줄 알고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줄여지지 않는 이유.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서영민 기자의 디지털 기사에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줄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기 힘들면 등장인물 숫자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은 해봤지만 근데 쓰다 보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이 상황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이 이슈들이 펼쳐져 있는 이 마당이에요. 여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판을 보여주고 싶고 맥락을 얘랑 얘를 빼면은 얘기가 안 되니.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있는데 이 풍경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늘 길어졌어요. 늘 실패.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얘기는 많아요. 그렇다면 이 책은 그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풍경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담는 것은 물론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네.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2부는 인플레이션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2부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하나의 통합된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된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부는 하나의 흐름이고 2부도 의심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향해서 다 같이 차렷하고 다 같이 쭈루루루 서 있는 하나의 통일된 글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1부의 주인공은 미국인 것 같고 2부는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건 1, 2부가 어쨌든 공이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 비롯된 전망까지 나아갔는데 이 네. 책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긴 해요. 이 책에서도 무지무지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언제 다 봤나 싶을 정도로 책도 많이 읽고 네. 논문도 많이 읽고 기사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오건영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오건영 팀장. 이거 언제 다 읽었어요? 언제 다 봤어요? 음. 일단 그거에 좀 놀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독가로서의 자기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제가 어땠는지 얘기 안 했구나. 일단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상식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일단 경제학적으로 그렇고 일단 되게 많은 비유나 설명 같은 게 되게 그냥 알알이 박혀 있어. 알알이 진짜 근데 엄청 그게 많아. 어디서 이렇게 뺏긴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종합을 한 게 느껴지죠. 정혁 기자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총평. 저야 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일단. 저는 원래 제 취향상 두 분 아시겠지만 경제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이쪽에 큰 관심도 없고 이렇게 유튜브나 뭐 뉴스로 보지 이렇게 활자책으로 안 봐요 경제책은. 근데 저는 뭐 반의무감으로 봤는데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기사긴 하지만 특히 인문학적인 과시 그게 더 있어서 재밌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 인플레이션 설명하는 부분에 좀 힘들긴 했지만은 내가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 경제학 네. 맨큐의 경제학 C+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면큐의 경제학이 아니고 경제학 원론 C+ 받았겠죠. 아니 경제학 원론이 아니라 경제학 뭐 산책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맨큐였어요. 교재 맨큐였으니까 제일 낮은 수업이야. 근데 그런 제가 읽었을 때 지금은 세계 역사 그리고 어떤 지금 과학 기술 뒤에 또 과학 기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겪었던 이 일본에 대해서 겪었던 이제 힘들었던 일, 중국에서 했던 이런 다이내믹스가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재밌었는데 중간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과 이런 거 설명, 경제사 이야기 이런 거는 좀 읽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딱 이 악물고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푸틴이 왜 저러는 거지 대체?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왜 저러는 거지? 일본은 왜 저러는 거지? 아니 중국이 왜 갑자기 나대지? 되게 이게 본인 인사이트도 녹아 있지만은 외신이나 다른 논문에서 했던 인사이트를 소개해 주는 게 전 되게 내가 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그냥 좋았습니다. 서 기자가 일부를 좀 이렇게 네. 요약 플러스 본인 논평을 그냥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1, 2부로 딱 끝나는데 왜 마무리 말이 없어? 길었거든요. 뒤에 무엇이 없느냐 이건 다음에 또 책을 하나 더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다음 책을 네. 또 쓰신다고 합니다. 일부는 인플레이션 이야기인데 거대한 충격. 네, 두려움에 대한 얘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움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전염병 이후에 나온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 두려움, 푸틴의 두려움도 있고요. 전쟁 앞서서 있었던 미국의 두려움도 있고 이건 뭐 국제 정세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두려움의 층위들이 있고 그 두려움들이 모여서 충격이 되었고 그 충격이 모여서 거대한 지금 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 경제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 균열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균열이 상당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인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각시켜 준다는 것이 나는 기자고 그리고 또 세상을 관찰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고 그 차원에서 바라보다 보니 내가 옛날에 리비아에서 굉장히 두려웠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두려워서 이렇게 무섭다 보면 어쩌면 책에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해방 직후에 살았다면 그때 틀림없이 이 무질서하고 무정부적인 상황이 지금 이 리비아 상황과 비슷할 텐데 그랬다면 내가 그 체제를 이 무질서한 상황을 좀 안정만 시켜줄 수 있다고 해도 어떤 그 내 마음의 안정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어떤 지도자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독재적인 일을 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낼 수도 있겠다는 종류의 나약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을까? 사실은 오바마도 리비아에서 실패한 게 굉장히 뼈아팠다는 얘기를 그쵸. TV에 나와서 했고 푸틴도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죽는 걸 보고 서방 믿으면 안 되겠다. 서방 믿으면 나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연준 의장조차도 연준 의장이 두려운 건 이게 거의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해 보이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내가 못 잡고 만약에 나약한 태도를 보여서 무너지면
역사에나 세그플레이션 때 연준 의장처럼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두려움이 그뿐 아니죠. 미국은 이제 패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바이든은 패권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바이든은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자기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모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의 두려움과 연결이 돼 있더라라는 점이 보였고, 그래서 이 일부를 쭉 읽으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맥락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을 꽤 경제적이지만 재밌게. 네, 인문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경제 관심 없으셔도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자꾸 이제 나비 효과 같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서현민 기자 원래 이제 기사 같이 잘 네. 차례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맞는 거죠.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네. 왜 지금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지금 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네. 뭐죠? 호떡으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호떡, 여러분 호떡 기사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호떡집 줄이 2배가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6배가 된다. 6배가 국제 공급망은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가격이 치솟는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그랬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유니까. 전쟁을 맞이했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거의 뭐 하이퍼 점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더 치솟았다. 이 치솟은 상황에서 연준이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는 그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냥 괜찮아라고 했다가 실기했죠. 실기하고 난 뒤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침공하고 하니까 막 우크라이나 뭐 밀도 못 나오고 막 또 뭐야 천연가스도 막 안 가고 이러니까 지금 막 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거야.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전 세계 한 10년 넘게 고물가라는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저금리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뉴노멀인 줄 알았는데, 한동안 그랬죠. 우리나라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전쟁 때문에 뭐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도 금방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됐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또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는 현상은 미중 대결 국면이 본격화된 겁니다. 이게 뭐 어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작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저변에 흘러오던 현상이긴 한데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정치적으로 갈등을 했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중국이 어느 날 나를 제칠 수 있어. 1등 나라가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GDP 총량의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됐고, 미국은 그런 동시에 국내적인 정치적인 포퓰리즘 현상에도 대응을 해야 했어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지금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정권 재창출의 가장 큰 적은 트럼프였을 테고, 트럼프는 왜 득세하나? 세상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에게 달래주려면 그냥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말뿐만 아니고 당신들의 파이도 커진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그게 러스트벨트라는 쇠락한 공업 지역에 당근을 주는 정책이어야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을 다시 데리고 와서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IRA나 칩스법 같은 자국 중심주의, 산업 정책, 사실은 미국의 대국답지 않은 모습을 요즘 계속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만들면 되는 제품,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들면 더 싸게 만드는데, 사실은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짓고 있다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 처음에 20조 들어간다고 했어요. 20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0조면 짓거든요. 비슷한 공장을. 근데 20조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치솟는 와중에 지금 얼마 들어간다 그러냐, 한 30조 들어갈 거래요. 한국에서 10조면 짓는 공장을 미국에서.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10조면 지을 공장을 미국에서 30조에 짓고, 근데 미국이 세제 혜택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 줘봐야
훨씬 비싼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는 더 비싼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짓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니까.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근데 와중에 바이든은 네. 인플레이션을 이제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IRA 법 같은 IRA 거. 법 이름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것이 약간 좀 형용 모순이죠. 사실은 인플레이션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가득 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이게 이 미국 정치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법안이라는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인프라 구축 법안이니까 이 인플레이션 높이는 법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낮춘다. 국내 제조업을 살린다라는 의미에서 IRA라고 이름은 지었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법안일 뿐입니다. 예. 그 앞으로 그러면 이 미국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장 큰 드라이버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드라이버 중에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끝나지 않아 지금. 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 한국 전쟁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50년에서 51년까지 첫 1년 동안만 굉장히 열전이었고 그 뒤로는 계속 그 38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전쟁이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여튼 가장 뜨거웠던 국면은 지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또 책에도 들어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때 어땠느냐 1차와 2차 오일 쇼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더 커지는 역할에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와중에 여러 다양한 쇼크들도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다 나오는 다 책에 다 나오는. 책엔 안 나오는데 그러면 트럼프 4년 동안 네. 그 러스트벨트는 좀 나아졌습니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아직도 1등이죠? 불만이 존재하니까요. 불만을 먹고 사는구나. 그게 사기라는 걸 4년이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저는 책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꼭 사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불평등을 치유해주는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가 그걸 치유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이분이 오바마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책에서 보면. 이 사람 민주당파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엄청 열심히 말하고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 오바마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능력주의자거든요. 오바마는 당신이 뭐가 부족해요? 그럼 교육을 받으세요. 한국 보세요. 한국 교육 얼마나 잘합니까? 교육을 받으면 당신의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세요. 라는 식의 이야기로 펼쳐질 수 있는 능력주의자라고 보고 굉장히 비판합니다. 근데 참 오바마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억울하죠. 오바마 케어 네.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이 불평등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샌델이 보기에는 능력주의자들의 문제가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GDP가 엄청 높잖아요. 왜 높습니까?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이 잘 되고 실리콘밸리에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혁신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근데 이 부가 분배되지 않아요.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집값 제일 비싸고 뉴욕 집값 제일 비싼 두 개의 도시인데 이 두 개 도시 바깥으로 별로 나가지 않아요. 고소득자는 다 월스트리트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냐? 가만히 살아왔어요.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을 잃어서 할 일도 없는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중서부 지대에서 가만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 삶이 개선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다 직장을 잃어. 이런 상황 왜 반복되지? 왜 반복되지? 화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파일을 생산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는데 파일을 생산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상황이 고착화됐어요. 불평등이 미국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불평등인 겁니다. 이 불평등한 상황이 언제 위기를 맞느냐? 불평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충분히 많을 때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터지기 직전이라고. 네, 이미 터졌죠.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니까 국회의사당 쫓아가서 총을 아니 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네. 트럼프는 늘 분노를 자극하는데 네. 그 러스트벨트의 수락한 공업지대의 일자리를 이제 다 뭐 남미의 값싼 노동력이 뺏어갔다. 그리고 중국으로 공장들이 다 이전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 현실이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트럼프가 바꿨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정치가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만약에 불평등을 치유하는 게 민주당의 정책이었다면 그래서 민주당이 불평등을 치유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 부자
부자 좌파들은 맨날 월스트리트에서 가가지고 초청하면 파티하고 공직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고연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니들만의 리그에 살지 않느냐.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피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인구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고 특히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주별로 다 가져가잖아요. 주별로 가운데 지역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다 가져간 거죠,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변화시키지는 못했을지언정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이 불평등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 다 엎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죠. 이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유도하고 싶었던 네. 말씀은 이 책에서 다분히 네. 바이든을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지도자처럼 네. 보는 시각이 느껴져서 이제 바이든도 트럼프화 되는 지금의 세태를 이제 빌드업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트럼프는 별 정책을 안 내놨는데 바이든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러스트벨트에 올 초에도 러스트벨트에 다리 하나 짓는데 대통령이 갔어요. 브렌트 스펜서 다리라는 표심을 다리인데 좀 이렇게 좀 다독이려고 한 거. 오하이오랑 켄터키였나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한 60-70년 됐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미국에서 화물차 병목 현상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면 화물차 병목 현상도 해소되고 러스트벨트 지역에 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내 제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류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국내 제조업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데 현장을 사실은 의미는 있지만 다리 하나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IRA나 네. 칩스 이런 것도 사실 다분히 IRA가 트럼프스러운 그런 법입니다. 네. 약간 깡패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반도체 뺏어가는 법 아니면 우리한테는 전기차 뺏어가는 법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도로 깔고 철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쫙 미국의 인프라를 이렇게 갖춰 놓으면 미국 안에서 다시 제조업할 수 있다. 다시 제조업하면 당신들 일자리 생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바이든은 계속하죠. 이건 불평등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정책이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정치적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회의록을 네. 인용을 해놨는데 여기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대등하게 토론을 하대.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따라했습니다. 아니 뭘 따라해. 양상이 다르더만. 비경민. 대사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더만. 그리고 실제로 대화가 어떤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랑 그 우리나라 비경민 상황은 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인데 여튼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고 뭔가 회의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라고 보여주는 연극적인 상황인데 이런 건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요소가 이제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네. 그때 엄청 많이 풀었던 돈들, 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이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거. 그 정도 세 개라고 보면 되나요? 미국의 산업 정책. 미국의 산업 정책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IRA 칩스법 이런 겁니다. 근데 앞에 이제 연장선상 아닌가요? 그게 꼭 중국이 두려워서 하는 정책은 아닐 수 있어요. 중국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인 거죠. 정권을 잃을 수 있다. 근데 미중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왜 인플레이션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적인 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공장 얘기 한번 해보죠. 한국이 지으면 10조 지을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이 짓습니다. 미국이 짓는데 한 20조쯤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20조였는데 지금은 한 30조 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짓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니까.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의존도를 동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요. 근본적으로는 TSMC에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건데 여튼 그 대안은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드는 건데 근데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TSMC하고 삼성을 빼면은 초첨단 파운드리 공장 만들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줘서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뭐랄까 보호무역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중요한 거는 내가 수입해서 쓰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 물자인 안보 물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걸 여기서 만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장 짓는데 10조 들 걸 30조면 지었어요. 그럼 3배나 더 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근데 그 3조는 누가 내요? 30조는 누가 낼까요? 누가 내요? 아주 일부는 미국의 그 세액 공제 내지는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몇 조 정도는 미국이 대줄 테지만 나머지는 삼성이네? 한국의 삼성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좀좀안좀 개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같은데도 그렇게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 네, 읽어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일일이 일단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나와요. 일단 자동차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준 높은 반도체는 아니에요. 근데 수준 높은 반도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5G 기술이 무기하고 결합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다 반도체 그게 세상입니다. 핵심이죠. 왜냐하면 네. 중국하고 갈등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이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네. 이슈니까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은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의료 이슈기도 해요. 모든 그 근원이 거기 있더만요. 중요한 의료 기기도 무기도 그리고 안보 물자도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영향력 안에 있는 거를 미국이 빼가서 미국 안에서 다 만들 그 일종의 이제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중국이랑 합니다. 이 비밀 핵심은 그 파운드리 기술력이 미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고 앞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키울 수 있을지는 특히 제조이기 때문에 한국 대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좀 깡패 짓을 하면서 벌리니까 그런 일단 공장을 짓는 데만도 3배가 드는데 인건비는 훨씬 비싸고 노동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엄격하고 깐깐할 겁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노동 환경이 더 그러니까 뭘 안 지켰을 때 좋은 처벌받는다. 어. 뭘 안 지켰을 때 처벌받는다. 이런 규정은 한국과는 상상 초월이죠. 그리고 소송하면은 거기는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각종 비용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조 비용도 들고 그리고 미국은 민주노총이 없잖아요. 미국도 센 노조들 많습니다. 특히 이런 큰 공장이 생기면 이 공장의 노조들은 꽤 세질 수 맨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은 민주노총 때문에 투자 안 한다. 외국에서. 미국은 화물연대 비슷한 그게 아니군요. 미국의 화물연대 비슷한 그 조직이 굉장히 셉니다. 미국도. 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패권 경쟁,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패권 경쟁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작은 사건들을 모으면은 이 안에 맥락이 있다는 거를 서영민 기자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 7월 얼마 안 됐죠.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카디지 침공,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망, 식별망 카디지 아시죠? 그걸 침했다는 거 여러분 기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뭐 원래 뭐 하니까 근데 이제 19년에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했어. 아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뭔 상관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7월에 미국이랑 중국은 뭘 했냐? 중국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 여기에다가 석유 시추선을 세워가지고 베트남이랑 좀 대치했다는 거예요. 뭔 상관임? 자, 중국이 남중국 해에다가 석유 시추선 세워서 베트남에 싸웠어요. 그리고 홍콩은 홍콩 민주화 시위 강제 진압을 위해서 중국이 니네하고 계속하면 우리가 군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강경한 이제 분위기를 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니네 그러면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을 폐기할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폐기 안 할 거야. 그리고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이슈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책에서 키신저 질서라고 불렀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기디온 레커만이 쓴 글에 나와 있는 당시에 그 당시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동아시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건 처음에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4마리의 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은 나라들이 왜 다 동아시아에 있느냐? 이 동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제하기 좋은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질서를 키신저 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을 일단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일본을 그 군사적인 걱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나랑 협력만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를 샌프란시스코 조약, 우리나라 한국전쟁 중에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전후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막 경제적으로 발전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안보 걱정은 안 하고 안보에 투자도 안 하고 군사도 못 가지는 나라니까 계속 경제만 한 거예요. 경제로 부흥을 했죠. 그런 사이에 우리는 대만은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 외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모델을 따라서 경제를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냉전기에 미국이 지켜줬는데 이 그림의 가장 마지막 판이 72년에 완성이 됩니다. 키신저가 그 핑퐁 외교를 하면서 닉슨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중국마저 이 판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동아시아에 있는 바다는 전부 다 안전한 바다예요. 평화. 예, 여기서 전쟁 걱정하거나 분쟁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판 안에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만 발전시키면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지역이 되게 만드는 질서였다. 그래서 서민 기자가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은 이 지역은 그동안 굉장히 평화롭게 수십 년 동안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냥 각 나라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렇죠. 수능 공부만 하면 되는. 공부만 열심히. 네. 야, 넌 딴 걱정하지 마.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다른 걱정은- 미국 형이 이제 네. 내가 해주니까 엄마. 엄마라고 표현해보죠. 엄마 미국이 마도 러시아 아닙니까? 마도 일단 러시아인데 아무튼 그 미국이 그냥 여기 동북아 일단 네. 뭐 약간의 어떤 북한이나 약간의 뭐 이게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보장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 전후 체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키신저 질서라는 표현은 기디온 레커만이 쓴 표현인데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키신저가 이 지역에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근데 이 분열되고 있죠. 뭐 중국이 이 2인자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고 러시아도 여기서 중국이 계속 2인자, 그러니까 미국보다 내가 이제 좀 그 밑에 네. 이거를 이제 견디지 않는 거죠. 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내가 2인자인 걸 못 견딘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너 내가 중요한 남방. 결정할 때 나 빼놓고 하지 마. 나도 여기서는 내 발언권이 있어라고 중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카디지 침공도 그 일환이고 여기에 러시아가 동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가지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동맹이고 미국이랑 한국이 동맹이니까 네. 한국 일본이 좀 싸우면은 미국이 야 그만해 섹시야 임마 그만해 임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좀 화해하고 했거든. 일본이 우리하고 맺었던 이유도 미국이 원해서요. 미국이 원하면 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원하는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좋았어요. 청구권 협정을 한일이 청구권 협정을 맺은 이유도 일본도 한국도 물론 본인 우리 각국의 필요도 있었지만 미국의 필요가 가장 컸어요. 미국이 야 너네 빨리 화해해. 나를 위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들이 되죠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청구권 협정도 맺었던 건데 그 뒤로 우리는 경제를 발전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데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때였기도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미국이 말려도 안 들어. 너네 싸우지 마. 수출 규제 이거 하지 말고 일본은 하지 말고 한국 야 너 자꾸 이 일본한테 자꾸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고 했지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한국의 부상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한국이 커졌다. 한국도 좀. 네. 예전에는 와, 한국이 네 옛날에 네 담배불 붙여주던 거 아니다. 이거 좀 컸다 이거죠 한국도.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국제적인 뭐 국력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5등, 6등이에요. 미쳤다. 어지간한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그만큼 우리가 큰 나라가 됐고 다양한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고 발전된 나라가 됐고 일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물가는 안 오르지만 한국 물가는 오릅니다. 아, 너무 많이 올랐어. 네, 한국에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진 제품들이 많고 일본은 오히려 갈라파고스가 됐죠. 일본 경제는 지체돼 있고 일본의 대졸자들은 한국의 대졸자들보다 월급도 적게 받아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는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나라의 양상까지 특히 K-팝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뭐 온갖 종류 우리가 넷플릭스가 일본에 투자하는지 한국에 투자하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 볼게 네. 없어. 어느 나라가 지금 더 트렌디한 나라인지 보세요.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일본은 계속해서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째 잃어버린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은 굉장히 조바심도 많고 그래서 극우화되고 있어요. 우파가 훨씬 더 득세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뭐 남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발전된 나라가 되면서 국력이 큰 나라가 되니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협정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삐쳐나오는 새로운 사실들, 위안부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 그리고 비인권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언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어두고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자꾸 꼴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사과했는데 또 하라고 해, 또 하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쟤들은 우리는 이렇게 정체돼 있고 쟤들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저게 다 우리 덕일지도 모르는데 쟤들은 자꾸 우리한테 사과하라는 말밖에 안 해라는 불만을 쌓아가고 있고 국력의 차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밑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동의해 줄 필요도 없고 특히 수출 규제 상황 처음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 났는 줄 알았지만 근데 면밀하게 따져보니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큰 창으로 찔린 우리가 것인가? 만들면 되네 뭐 이런 거. 혹은 다른 데서 수입하면 되네.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무서워할 거 되니까 없네. 한국에 와서 생산을 하려고 하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한국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질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이 어느 정도 깨지는 현상이 관측이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다 모여서 키신저 질서가 미중 분쟁으로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동맹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잃은 질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따라 조금씩 또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정부는 또 일본 되게 좋아하고 일본 말이라면 다 듣고 오므라이스 먹고. 아이고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통령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다 일본 편 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저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또 이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미래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순방에서 보여준 정치 행보들은 한미일 공조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강화하자는, 그 노선이 사실 미중 분쟁 국면에서 이게 하나의 노선이 될 수 있죠. 이 노선이 틀렸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미래에 혹시 이걸 해서 뭐 더 나은 나라가 되거나 아니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틀렸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사실상. 제 생각과 현실과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저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겠죠. 아무튼 이 분석 자체도 이 동북아시아 지금 키신저 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지금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그런 게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재구축할 붙여보려고 것인가. 지금 막. 네, 그 다음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중국은 떨어져 나가는 노선을 상정해야 한미일 공조로 인해 만드는 지형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가 일단 튼튼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 한미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미일 공조로 미국이 이 키신저 질서 이후의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 키신저 질서하고는 다르죠. 키신저 그렇죠, 질서는 그렇죠. 미국 붙어 있었으니까. 중국까지 미국의 편인 겁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창 안에서 러시아, 소련과 그치. 대척점을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 동아시아 전체가 미국이 생각하던 질서가 구축된 곳이었다면 미국은 중국만 빼고 이 질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싶은 그때 것이고 소련이 지금 중국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중국만 빼고 그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싶은 것이고 이 질서에 일단은 한미일이 합치면 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것인데 근데 동아시아에는 한미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 다른 지역 조금 남쪽으로 펼쳐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이런 식의 질서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러시아 초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이 초청하지 말라고 압력 넣었는데 결국 초청했어요. 푸틴은 안 왔지만 러시아는 참석을 했단 말이죠. 인도네시아조차도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정확하게 들어주지 않아요.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안 듣는 게 아니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서 중국을 빼놓은 판에서 내 이익이 충분히 극대화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각국들은 조금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국익 계산을 하죠.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판의 국익이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는 국익은 아닙니다. IPEF라는 근데 이 경제 공동체 전선이 좀 모호해요.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인도가 여기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인도도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니 한번 얘기를 해봐라는 차원이지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도의 이익도 미국의 이익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도 자기 국익을 생각하거든요. 인도는 물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도외시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교류도 하고 원유도 사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와요. 그게 자기 국익에 맞기 때문에. 국익에 맞게 행동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이냐?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 혹은 정치적 이익이 지속적이고 극대화될 수 있게 행동하는 국가인데 근데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익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만약에 중국과 좀 많이 떨어지는 종류의 정책이라면 그게 우리의 국익이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무역을 하는 나라,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를 파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도 중요한데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관계들 사이에서 어디에 경중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왜냐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하나를 물어보니까 이게 나와서 여러분 그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중국이 왜 급속도로 미국 같은 G2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최영 기자가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납득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형 경제의 시대가 됐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 없어. 중국이 미국하고 똑같은 나라기 때문에. 똑같은 나라라고 봐도 완전 다른 나라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40년대 미국과 아니요, 1900년대 미국과 어떤 면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책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은 대량의 상품을 값싸게 만들어 세계에 팝니다. 과거의 미국은 1910년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시장에 내놓는 첫 번째 국가였고 양차 대전, 세계 대전 가운데 막대한 무기를 연합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제조업 생산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둘 다 같은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값싼 노동력과 그 제조업 기반으로 세계에다 이거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오케이. 그다음. 현재 미국은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막 사요. 미국 채권, 미 정부 채권. 네, 어떤 돈으로 사냐? 미국이 수출한 돈으로. 미국의 물건을 막 수출해서 받은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요.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의 미국은 영국이 전쟁 치르느라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걸 미국이 샀어요. 그 돈으로 영국은 전쟁을 했어요. 미국은 미국 돈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졌을 때, 그리고 국력의 차이가 현격해졌을 때 미국과 영국의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영국도 미국의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그런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금융 차원에서의 상황도 지금과 과거의 미국이. 근데 다른 상황, 중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의 기술을 훔친다. 이것도 재밌더라고. 우리나라 기술 훔치잖아요. 사실은 암묵지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시간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중국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이테크 될 수 있느냐 중에서 중국은 그 세계 그 지금 웨스턴 이 세계의 룰을 안 지킨다면서. 네. 네, 혼자 반칙을 하면서 그냥 뭐 한다면서. 근데 중국만 그랬을까요? 중국 그런 거 아니야? 100년 전의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씨. 미국의 국부 가운데 한 명이자 대통령이 아닌데도 화폐의 얼굴이 새겨진 유일한 인물 알렉산더 해밀턴. 뮤지컬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네, 미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뮤지컬이 해밀턴입니다. 이 해밀턴이 미국 입장에서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산업 스파입니다. 유럽이 문익점 같은 그런. 그렇죠. 공장 만드는 기술을 막으니까 공장 기술자를 데려와요. 네. 유럽이 기술 유출을 막자 해밀턴은 돈을 주고 기술자를 데려왔고 그래서 미국인의 DNA에는 도둑질이 녹아 있다고 봐도 된다. 100년 전의 미국인의 DNA에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구나. 미국은 인구도 많고 생산력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영토도 거대하고 자원도 많은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없던 기술 다 훔쳐온 겁니다. 미국도. 예. 중국은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키워서 미국에 근접했다. 중국이 세계를 무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랑 이제 뭐 티베트 이쪽이랑 이제 전 세계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그 얘기구나. 전 세계 물건을 팔았다는 정치적인 건데 군사력인 것뿐이 아니라 미국 역시 전 세계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구축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나라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주의를 유럽이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제국주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국주의 할 필요 없으니까. 제국주의 해봐야 식민지 해봐야 비용이 많이 들고 통치하는 비용도 들지만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땅덩이가 넓고 광물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아도 충분히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이 바로 그래요. 중국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에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거대하고 통합된 내수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무형 경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하이테크로 이제 근데 지금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서울대 공대 이정동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중국 혁신의 핵심은 건너뛰기다. 뭐냐? 유선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를 안 쓰고 바로 모바일 결제로 화력 발전을 넘어서 그냥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중국은 실제로 우리가 중국이 요즘에 좀 돈 잘 번다는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알리페이 무슨 페이가 엄청 빨리 확산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중국이 왜 저렇게 빨리빨리 가지?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바로 건너뛰기 위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첨단 기술 특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나라고, 많다고 지금. 혁신 기술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고 최신의 혁신으로 최신의 기업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0년 동안 생긴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생긴 굉장히 큰 기업의 절반은 미국에 있지만 절반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게 인구의 힘이기도 하고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중국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고 많은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 못지않은 큰 나라가 되었고 물론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미 대결 국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결 국면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싸움을 걸었다 시진핑이 지금 그래서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싸움이 붙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으면 중국이 미국이 대비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잖아요.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룹 띵킹 하기 쉬운 사회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이렇게 가 했을 때 싫은데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를 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보면 중국은 점점 다친 국가가 되고 실수라는 게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바이든이 틀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사방에서 날려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언론부터 시작해서 내부에서도 백악관 내부에서도 막 공격을 하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텐데 중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다. 자정작용이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안 돼. 될 수도 있다.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점점 더 이렇게 대결 국면에서는 권위주의가 좀 더 세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외국을 향해서도 전략 외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사드 압박하고 외국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가 적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많은 미국과 싸워야 하는 문제도 그럴 있고 수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의 앞날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운다고 했을 때 중국이 이길 확률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점점 더 미국이 이길 확률이 더 큰 세계로 가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차원에서 어떤 한 편이 이긴다고 해서 그 한 편을 확 들어버리면 우리 경제가 우리 그렇죠. 국익이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도 해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경쟁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에 관심을 집중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 국익이 그렇죠. 극대화되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세계 상황을 좀 더 폭넓게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돼요. 네, 그런 차원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뒤 이제 2부에 가면은 중국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미국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근거가 뭐죠? 미국의 친중파가 많습니다. 레이달리오도 일종의 경제학자예요? 친중파였고 레이달리오? 아닙니다.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을 생각하실 텐데 워렌 버핏하고 거의 쌍벽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한참 벌고 나서 이제 인생이 말미에 오니까 전 세계 경제까지 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겠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잘 보고 가야 돼. 나는 미국이 사이클이 이렇게 높아질 때 내가 거기에 딱 올라탔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를 일궜어. 그리고 나는 이 일군 부를 놓치지 않을 자신도 있어. 나는 세계 경제를 경영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이 사이클이 있는 나라에 타는 건데 중국이 그래. 지금 현재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앓고 있어. 이건 패권 국가가 전형적으로 겪는 현상이야. 지난 한 500년, 600년간의 쌍둥이에서 무슨 적자가 무슨 적자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거는 패권국의 숙명이다. 다른 패권국들도 지금까지 네덜란드도 영국도 다 그랬고 딱 쭉 보면 패권국들이 처음에는 빚으로 성장을 엄청 빨리 하다가 결국 이 빚이 덫이 되고 근데 패권국이다 보니까는 그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고 찍어내다 보니까는 돈을 막 써야 되고 돈을 막 큰 나라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러니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나라의 빚은 감당 안 되는 상황. 동시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경상수지 빚도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흥망성쇠,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늘 그랬어. 근데 미국은 이미 정점은 한참 전에 지났고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언제, 얼마나, 어떤 깊이로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려가긴 내려갈 거야. 그런데 중국은 말이야. 라고 레이달리오는 얘기를 하죠. 중국은 여기 있어. 올라가는 기계에 있어. 그 모든 지표로 교육이나 뭐 산업 생산력이나 혁신 역량이나 온갖 다양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어. 그래서 중국의 이 사이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막으려고 해봐야 쉽지 않을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 막으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레이 달리오도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래요?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이 세계 경제를 쭉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 성공의 원칙이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한다. 레이 달리오는 아들까지 중국에 보내서 교육시켰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확신하는데 이걸 내가 눈치 보느라 말 안 한다? 쪽팔려서 못 그러겠어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국가 경제, 정치, 군사적인 사이클상 보면 아직 여전히 아직 절정을 향해 있다.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거대한 충격에 대해서 앞에 이제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 왜 그것이 꽤 오래 갈지도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중국이 패권 국가로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 같은 걸 내놓는데 또 뒤에 가보면은 하지만 중국은 결국 미국을 넘어설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잠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미국을 끝까지 이길 수 없는 이유. 인구입니다. 인구. 훨씬 많은데 중국이 인구 지금 네. 뭐 인도가 엄청 많잖아. 네. 중국도 엄청 많고. 생산 가능 인구의 네. 증감, 늘어나고 줄어나는 현상을 보면 왜냐하면 한 나라의 GDP라는 것은 노동력의 투입과 자본의 투입과 생산성의 향상 요 크게 요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보면 자본은 많이 넣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결국 가장 영어 쓰지 중요하게 마세요. 가장 중요하게 이 생산상 가장 중요하게 GDP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노동인데 이 노동력이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도 출산율이 되게 적고.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중국이 출산율이 1점 초반대인데 지금 1점 초반대인데 근데 사실 중국의 가장 발전한 지역들 일선 도시들 보면 거의 우리나라 비슷한 도시들도 있어요. 1 밑으로 내려간 도시들도 많아요. 근데 그 도시들 하나의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 막 이러거든요. 2천만, 3천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생산성 높은 도시일수록 출산율은 우리나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빨라요, 지금. 중국도 언젠가 1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이제 2자녀, 3자녀 해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려다 보니 근데 미국은 어떤지 보세요. 미국은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들의 출산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민 옵니다. 뭘 찾아서? 꿈을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 네, 꿈을 찾아서. 미국에 가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못한 걸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여전히 미국에 있어요. 혁신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 중국 가서 뭔가 해봐야지. 이런 건 옛날엔 좀 있었지만 지금은 확 많이 줄은 상태고. 없어요. 되었어요. 많이 미국은 되었어요. 꾸준히 있었잖아요. 유학을 가도 미국으로 유학 가고. 자유가 넘치는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꿈꿀 수 있는 나라라는 위상. 현재 그 패권국이라는 이미지, 국가 이미지라는 게 크네.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도 그 돈 잘 벌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중요한 나라고 체제 안정이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은 너희들이 너희 자유를 마음껏 펼쳐봐. 오히려 너무 방임해놔서 문제인 나라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미국으로는 인구가 유입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미국은 1점대긴 하나 1점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중국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출생률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번 이렇게 꺾을 수는 있지만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이렇게 꺾입니다. 기울기가 점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GDP가 점점 높아지긴 하나 이렇게 가는데 미국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직선으로 가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을 뚫고 한번 지나갈 수는 있으나 어느 순간 다시 미국이 올라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인구 때문에. 인구 때문에. 네. 확실히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슈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선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중국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 그리고 태국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태국 특파원 김원장 특파원의 글을 또
넣게 됐어요. 네, 제 글이 아닌 글이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김원장 선배 글이 들어가 있어요. 김원장 선배가 저는 사실 출생률 문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혼자 살아도 충분히 편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한테 됐기 자꾸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혼자 산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잖아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도시에서 살고 혼자 살면 편안하게 즐겁게 오히려 뭐 같이 살거나 애를 키울 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보했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진 세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나빠진 건 아니죠. 어떤 그러니까 측면에서. 서영민 기자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 인류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 병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일반론과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사회적인 문제는 다른 것인데 그렇죠. 저는 일반론만 보았는데 이걸 그래서 특수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쓰려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김원장 선배 글보다는 더 가슴에 와닿게 환하게 가장 정확한 문제를 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구해서 실었습니다. 원효 선배가 오케이 네. 콜 이랬어요. 콜 했습니다. 그렇구나. 두말 않고 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랍게도 이 중국도 이런 이 저출산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미중의 어떤 지위까지 옮길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후의 세계까지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제가 이 책을 읽으시면은 뭐가 좋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석학들이나 이제 좀 아니면 뭐 우리 외신들의 있었던 글들을 저희가 되게 쉽게 자기장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게 당연한 것이 없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건 인구를 봐도 기후를 봐도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봐도 아니면 일본이 가졌던 그 반도체 패권이 왜 우리나라한테 왔을까? 이게 너무나도 일본은 강한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에 10개 중에 한 8개, 9개가 일본 회사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본이 망했을까? 당연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이고 삼성전자 역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배터리는 아니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있어서의 패권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의심함으로써 더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뭐 기후 위기나 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에 대해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목에서 이렇게 써 있듯이 알아두면 반드시 무기가 되는 맥락의 경제학. 야 지금 요 책을 보고 뭐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다. 네. 그런 얘기겠죠. 자, 서민 기자 오늘 이거 되게 오랜만에 이제 책 읽기 나와서 이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뭐랄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더 설명할 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도 좀 이런저런 방송에서 책 이야기 혹은 책 안에 있는 내용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내용을 많이 전달했을 때 이 내가 책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잘 전달이 되나? 거기는 또 약간 좀 물음표가 붙는 게 책 있더라고요. 다 봤다.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이 사건이 어떻게 전달되었나라기 어떻게 전개되었나라기보다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경제 현상을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어떤 가슴에 와닿는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눈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글 아니면은 마음에 와닿는 글 경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면 네. 서민 기자가 네. 나의 그런 의도가 가장 잘 배어난 가장 잘 살아있는 챕터나 문구 하나 있으면 소개시킬 수 있나요? 저는 기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맨 뒤에 있는 거 기후 이야기가 오늘 얘기 안 한 걸 또 네. 굳이. 제가 기후 이야기가 제가 재미있다. 재밌죠. 근데 그리고 전 경제학 공부할 때 가장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 한다면 뭘 하고 싶었을까? 국민계정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GDP라는 것이 그 본인 관심사는 다 뒤에 갖다 놨네. GDP라는 것이 가장 우리 현대사회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장률도 GDP도 다 이건 다 GDP 얘기입니다. GDP 얘기인데 근데 이게 고장난 나침반 아닌가 GDP만 보고 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GDP만 보고 가지 않는가 하는 종류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아니면 우리의 경제를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기. GDP만 보면은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후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 외에 GDP만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 자살률이 안 보이죠. GDP라는 그렇죠, 숫자에는. 근데 자살률이라는 숫자가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죠. 출생률 역시 설명하죠. 근데 GDP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기 쉽죠. 왜냐하면 국가경제평가 뭘로 받습니까? 대통령 선거 나와서 경제공약 뭘로 평가받나요? 다 GDP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로 평가받거든요. 그 GDP는 분배도 설명하지 않아요. 애플이 막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그 여기 보면은 뭐 인간이 뭐 이게 행복감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가. 책에는 75,000달러라고 돼 있어요. 75,000달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늘어날수록 높아지지 않는다. 행복감은 소득 7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8천만 원, 9천만 원, 9천 정도면은 넘어가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9천 정도 되면 이제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과거의 연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늘었을 수 있어요. 뭐 1억 3천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봉이? 중요한 건 연봉 기준으로. 월 수입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연봉. 나 월 수입이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구가 노벨상 받은 사람들 연구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각각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한 연구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경제학자들도 경제적인 연구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연결돼 있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연결돼 1억 3천 벌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얼마간을 벌 때까지는 더 행복해지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꼭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서울 새긴다거나 네. 뭐 연애가 잘 안 된다거나 불행할 수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얘기들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 아주 많은 사람도 이제 행복하지 않은데 적어도 여기서 나온 대로면 7억, 그러니까 7억이래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억 정도? 연봉 1억까지는 내가 불행하다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맞다. 그렇게 읽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읽을 수 있나요? 다른데. 근데 아무튼 하여튼 한 1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1억 정도까지는 1억 그 행복감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실 가족이나 친구나 내 삶의 성취나 건강이나 이런 요소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네. 거죠.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그 명제는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제적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행복을 위한 거죠, 사실은. 행복을 위한 거고 나가 내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돈으로 그 충만한 삶으로 이르는 방정식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7만 5천 달러까지는 벌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게 해석하고 싶다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건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7만 5천 달러라는 기준도 어느 나라에 사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서 7만 5천 달러면 왕같이 살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굉장히 물가가 높은 나라에 살면은 7만 5천 달러가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GDP라는 기준이. 숫자 자체는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데 이것만 보면 절대 가다할 수 없는 행복 내지는 인간적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무시하면 그렇죠. 행복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늘 한다는 맞아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돈도 많고 행복한데 보이는데 왜 자살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이나 이런 것은 그냥 돈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쉽게 말할 수 없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GDP를 만든 사람 사이먼 쿠즈네츠. 구즈네츠. 이분이 1934년에 이 논문을 쓴 거예요. GDP에 대해서 만든 처음 내셔널 인컴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국가의 후생 수준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긴 했지만 한 국가의 후생 수준은 국민 소득이라는 잣대로는 거의 추론하기 어렵다라고 써놨다고 써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후생 수준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결국은 행복감 혹은 진정한 행복 이런 걸로 번역하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더 늘어나거나 그럴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읽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게 중심인 책은 아니다. 책은 아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국제관계와 어떤 외교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여기까지 이제 손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확실히 제공을 해준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경제 강에는 맥락이 흐르고 네. 그 강물을 바라보다 보면은 경제도 보이고 어디로 흐르는지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뭐 두껍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 게 페이지가 두꺼워. 4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종이가 네. 두꺼워, 종이가. 네. 종이가 아주 좋은 종이야. 각조 빼면요 350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 기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출연했는데 네.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 아, 내가 네. 제가 지금 눈치챘다고 지금. 나는 일부러 말을 안 했어. 더 길어질까봐. 참 이게 네. 여러분 요 한 권의 책 썼지만 얼마나 많은 책 읽었겠어요. 자료조사 많이 하고 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기사로. 네. 또 다음 책은 뭐에 대해서? 거대한 충격 이후의 세계 이후의 세계. 아직 다음 책을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첫 책이어서 부족한 점은 많지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애정이 가는 책이다. 잘 쓴 책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는 한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잘 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책 봐,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